내년 정부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당은 민주당이 예산안을 난도질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야당은 윤 정부 예산은 총체적 엉터리라며 R&D 예산 등의 복구를 촉구했습니다. 당정이 일기 신도시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신도시 특별법의 연내 처리를 약속했습니다. 민주당은 최강욱 전 의원의 여성 비하 발언을 엄중 경고하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김진표 의장이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하원 의장을 만나 2030 부산 엑스포를 적극 홍보했습니다. 자카르타에서 열린 믹타 국회의장 회의에도 참석해 다자주의를 주제로 연설했습니다. 파워 인터뷰, 오늘은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행정통합특별법 추진에 대한 국민의힘 UCT 프로젝트 특위의 구체적인 진행 상황을 살펴보고 유통업자의 부당한 대우로부터 납품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1일 화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2024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고 있다며 정부 예산안을 민주당 예산안으로 변질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법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국민들의 주거 개선을 위해 연내 특별법 통과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당 소식을 문그린 기자가 전합니다. 윤재욱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국회 상임위 6곳에서 민주당이 다수 의석으로 예산안을 일방 처리했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헌법 제57조에 따라 정부의 동의 없이는 국회가 예산을 늘리거나 새 항목을 설치할 수 없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지역화폐 예산과 청년 패스 예산 등을 일방적으로 표결 처리했단 겁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공약인 글로벌 R&D 예산은 삭감하고 문재인 정부의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예산은 증액을 요구하는 등 실효성 없는 사업들로 청년들에게 분풀이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여당이 청년 역량을 키워주고자 편성한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건 스스로 반청년 정당임을 증명하는 거라며 다수의 상임위에서 벌이고 있는 예산 폭주를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부정하는 민주당의 위헌적 예산 난도질은 이번 주에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입법 폭주에 예산 폭주까지 하는 모습은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가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또 노후계획 도시정비 특별법을 연내 통과시키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1990년대 초 보급된 일기 신도시가 30년이 지나면서 주민이 늘어난 데 비해 기반 시설은 노후화됐다고 우려했습니다. 국가 주도하에 만들어진 신도시인 만큼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국가가 빠르게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거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하루하루가 급한 일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마음을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절대로 희망 고문이라는 얘기는 나오지 않도록 12월 중에 처리해야 되겠다. 그런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혁신위원회는 오늘 대전에서 한국 정치의 개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주최했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혁신위 토론회에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의원은 거취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생각하고 있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국회방송 문그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노조법과 방송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은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를 마비시키겠다는 선전포고를 하며 법안 공포를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강욱 전 의원이 여성 비하 발언을 해서 논란이 일자 당 지도부는 매우 잘못된 발언이고 엄중 경고했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김동희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한 정부 여당의 대통령 거부권 행사 추진 움직임을 비판하며 법안 공포를 촉구했습니다. 대통령 거부권 협박은 국민 거부이자 국회를 마비시키겠다는 선전포고라고 비판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주에 대통령 거부권 건의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도리어 국민 겁박에 나서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유례없는 속도전으로 민간기업의 보도채널 경영권을 넘기려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대통령의 습관적 거부권 정치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한 큰 그림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청년 비하 논란 현수막 사과 하루 만에 여성 비하 논란을 두고 사과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강욱 전 의원이 지난 주말 민영배 의원 북콘서트에서 윤석열 정부를 비난하며 여성 비하 발언을 한 것을 두고 수습에 나선 겁니다. 암컷이 설친다는 최 전 의원 발언을 두고 국민의힘은 혐오와 분열에 저급한 삼류 정치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민주당도 당원인 최 전 의원의 발언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민주당을 사랑하고 아껴주시는 지지자분들 여러 가지 논란이 되는 발언들은 좀 자제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비판이 거세지자 조정식 사무총장은 국민들에게 실망과 큰 상처를 주는 매우 잘못된 발언이라며 최 전 의원에게 엄중하게 경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당 지도부의 강경 대응이 필요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인한 지도부 리더십 문제를 둘러싼 비명계의 비판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일가의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관련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시민 간담회를 열며 대여 공세를 이어갔는데 대통령실의 침묵과 정부 여당의 무책임한 태도가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확실하게 만들고 있다며 계속 거부하면 특혜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거듭 압박했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희입니다. 네, 오늘 이슈픽은 서원한 개건 기자와 함께 오는 목요일 열리는 본회의를 앞두고 전운이 감돌고 있는 국회 분위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서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민주당에서 23일 본회의 때 쌍특검법 처리 방안을 이제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그동안 이제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가 이제 대립하고 있는 법안에 대해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좀 더 숙고해 봐라 이렇게 이제 합의 처리를 거듭 강조한 입장이었는데 이번에 요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과 또 대장동 50억 클럽 사건에 대해서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를 맡길 수 없으니까 특검이 해야 한다라고 계속 주장을 해왔는데요. 지난 9일에는 이미 이 노조법 2, 3조 개정안 일명 이 노란봉투법과 또 방송상법 처리를 강행했던 민주당이 오는 목요일 열리는 본회의에서는요.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과 또 쌍특검법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쌍특검법은 올해 4월 이 야권의 공조 속에서 이미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숙려 기간을 거쳐서 지난달 24일 이미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네. 그에 따르면 이 쌍특검법의 처리 시한은 12월 22일까지입니다. 아직 한 달의 시간이 있지만 민주당은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다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김진표 국회의장이 작지 않은 그런 변수입니다. 목요일 열리는 본회의 전날인 22일 귀국을 하는데요. 김 의장은 그동안 이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법안에 대해서는 합의 처리를 거듭 강조해 왔었습니다. 때문에 오는 목요일에 상정이 어려워지면 민주당이 30일 다시 열리는 본회의 때 재상정할 가능성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오는 목요일 본회의에는 지난 9일 철회됐던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이 손준성,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도 다시 발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바로 그 탄핵 소추안인데 국민의힘에서는 이미 이제 한 차례 의제로 이제 상정이 됐으니까 폐기가 됐다 뭐 이런 입장인데 민주당은 본회의 상정이 된 게 아니고 이제 그 본회의 이제 보고만 된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입장이 좀 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그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상정을 할 경우 거센 반발이 뭐 불가피해 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에 대해서 거듭 의사를 강조를 했었고요. 네. 이미 준비가 됐다라고 얘기를 한 적도 있는데요. 하지만 국민의힘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9일 본회의 때 이미 보고가 됐다가 폐기가 된 것이라면서 법적 다툼도 진행 중인 그런 상황입니다. 민주당의 이 철회 신청을 결재했던 김진표 의장을 상대로 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가처분 신청서도 제출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 국회법 90조 2항이 그 근거입니다. 국회의원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의안 또는 동의를 철회할 때에는 본회의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거치지 않고 김 의장이 민주당의 일방적인 철회 요청을 수리했다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입니다. 반면 김 의장은 헌재 제출한 답변서에서 이 탄핵 소추안도 발의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만 된 것이고 상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의제로 성립된 바가 없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다시금 탄핵안을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게 이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반발인데요. 윤재욱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공직자를 탄핵하겠다는 협박을 매일 하는 것도 모자라서 폭주하고 있는 모습은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민주당에 대해서 날을 세웠습니다. 네, 법안 처리와 이제 탄핵 여부가 23일 본회의 혹은 이제 30일 본회의 때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이제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그 총선을 앞두고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혁신위의 행보가 여러 그 언론 매체에서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데 대통령의 직간접적인 이제 지지를 이제 뭐 확인을 했다 이런 이제 혁신위원장이 이제 언급을 하면서 더 과감한 행보들이 그 다음에 줄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주요 매체들과의 인터뷰는 물론이고요. 이 인유한 위원장이 이 서울신문과 세계일보 또 오늘 조간에는 한겨레 또 헤럴드 경제까지 잇따라 언론들과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오늘 한겨레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나라님이라고 칭했다가 김웅 국민의힘 의원 등에게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요. 이렇게 언론과의 접점을 늘리면서 혁신위의 행보를 거듭 설명하고 힘을 보태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는 이 대전 카이스트를 방문해서 네. 대전이 지역구인 민주당의 5선 중진인 이상민 의원을 만났습니다. 회동을 가졌는데요. 이 한국 정치를 주제로 이 의원의 강연을 듣는 그런 자리였는데 이 의원이 이 국민의힘 입당설이 나오는 상황이라서 굉장히 관심이 쏠렸었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서 이상민 의원 굉장히 말을 아꼈는데요. 12월 초에 결정할 것이다 라면서 아직 결정된 게 없다라고 입당설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지만 이 인유한 위원장의 행보에는 이준석 전 대표까지 이 빅텐트 구성에 공을 들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특히 인유한 위원장은 오늘 헬드경제에서 인터뷰에서 용산 대통령실발 이 낙하산 공천을 근절해야 한다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오더라도 경선을 거쳐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 등 이 혁신위가 내놓은 혁신안에 계속 힘을 보태는 그런 모습입니다. 인유한 위원장을 필두로 한 이 혁신위가 내놓는 혁신안들이 얼마나 국민의힘의 내년 총선 전략에 반영이 될지 또 이게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 지켜봐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 강연회가 이제 대전에서 열렸던 건 이상민 의원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있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반대로 이제 제1야당인 그 민주당이 이제 총선을 앞두고 당내에서 선거제도를 놓고 여러 가지 이제 의견들이 다양하게 좀 나오고 있는데 그 위성정당을 놓고는 반대 입장으로 점점 그 방향이 이제 굳어지고 있는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총선 예비 후보자 등록일이 12월 12일입니다. 네. 정확히 3주가 남았는데요. 이 아직 선거법을 놓고 여야 간 제대로 된 대화 테이블도 마련이 안 돼 있긴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위성정당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조금씩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윤영덕 민주당 원내 대변인은 이 원내대책회의 후에 의원총회에서 논의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다라면서도 이 정개특위에서 먼저 논의를 하고 여야 간 협의도 필요하다면 진행할 것이라며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이보다 앞선 16일 홍익표 원내대표도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난 뒤에 가급적이면 위성정당이 출연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요. 하루 전인 15일에는 이탄희 등 민주당 의원 30명이 기자회견을 열고 위성정당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해야 한다라고 촉구하기도 했었습니다. 오늘 이 정개특위 법안심사 이 소위에서도 야당 의원들은 이 위성정당 방지법을 안건으로 다뤄달라고 요청을 했는데요. 하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이 민주당 내의 의견이 정리되는 것이 먼저다라는 입장입니다. 이 김상훈 소위원장은 이 국민의힘은 권역별 이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하는 것으로 이미 추인을 했는데 네. 민주당 내에서는 아직 당내 의견이 연동형과 병립형이 갈라져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냐면서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비 후보자 등록일이 3주 앞으로 다가왔거든요. 이 과정에서 이 민주당이 위성정당 방지법을 당론으로 정할 수 있을지 또 구체적인 방안을 놓고 여야가 대화 테이블에서 어떤 대화를 나누고 어떤 결론으로 다다르게 될지는 계속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특히 그 위성정당 부분은 여야 할 것 없이 뭐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내년 총선에서 아마 위성정당 출연은 보기 어렵지 않을까 뭐 그렇게 조심스럽게 좀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슈픽은 서완한 객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멕시코와 칠레에서 중남미 일정을 마치고 인도네시아를 공식 방문했습니다.
김 의장은 조코 위도도 대통령과 푸안 마하라니 하원 의장과의 면담에서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우려 해소를 당부하고 부산 엑스포 지지를 요청했는데요. 김 의장은 이어서 믹타 국회의장 회의에 참석해 다자주의 강화와 세대 간 도전 과제 대응이란 주제로 연설에도 나섰습니다. 보도에 남수지 기자입니다. 9박 12일간의 해외 순방 중인 김진표 의장. 중남미 일정을 마친 김 의장은 인도네시아로 향했습니다. 김 의장은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최근 국내 기업들은 전기차, 철강 등 여러 분야에서 인도네시아를 생산 기지로 삼고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데 인도네시아의 세제 개편과 수입 규제 등과 관련해 진출 기업들의 불안함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 의장은 푸안 마하라니 하원 의장과의 회담에서 2030 부산 엑스포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김 의장은 푸안 하원 의장에게 특별 전략적 동반자인 양국 관계의 중요성을 고려해 세계 박람회 개최지 2차 투표 시 한국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출한 국내 기업들의 애로사항 해결을 당부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인도네시아 전기차 생태계 구축 등의 투자를 진행하는데 인도네시아 정부가 약속했던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 지원 일정이 다소 지연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또 양국이 공동 추진하는 전투기 KF-21 보람의 공동 개발 사업의 순조로운 마무리를 위해 인도네시아 미납금 문제에 대한 관심을 호소했습니다. 김 의장은 제9회 믹타 의장회의에 참석해 각 세션별로 연설도 진행했습니다. 믹타는 한국을 비롯한 멕시코,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호주 등 5개국 간 중견국 협의체로 지난 2013년에 결성됐습니다. 김 의장은 먼저 글로벌 거버넌스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의회의 역할을 주제로 한 1세션에선 각국 의회, 국제기구와 교류, 국제협력 플랫폼 참여 등을 제안했습니다. 먼저 의회는 주요 현안에 대하여 각국 의회 및 국제기구와 교류하고 행정부가 추진하는 국제협력 플랫폼에 참여함으로써 균형 있고 다양한 의견을 국제협력 분야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기후행동을 주제로 한 제2세션에서는 탄소 중립법 제정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대한민국 국회의 활동과 역할을 소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장은 탄소 중립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는 취약층 보호를 위한 국제적 노력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의 힘을 활용한 더 나은 미래 구축을 주제로 한 제3세션에서는 청년 정치 참여 기회 제공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의장은 대한민국 국회에선 청년 후보자 추천 정당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해 청년 활용 방안을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 방송 남수지입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내년도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관련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내년도 교육부 예산은 세입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됐고 세출 예산안에서 증감액이 있었는데 18건의 부대 의견 수록을 두고 여야 공방이 있었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 내년도 예산은 원안 의결됐지만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하는 부대 의견이 채택됐고 야당 의원들은 국교위의 비전과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 지연되고 있다며 또다시 지적했습니다. 국회가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여당은 간사를 맡은 정점식 의원을 비롯해 5명, 야당은 진성준 민주당 간사를 포함해 7명으로 위원장은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맡기로 했습니다. 청문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임명 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인 다음 달 4일까지 실시해야 합니다. 앞서 차기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됐던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의 국회 인준 표결은 부적격하다고 판단한 야당 주도로 부결됐습니다. 이영작 LSK 대표이사가 임상실험과 신약 개발에 기여한 공로로 국회 과학기술 분야 공로장인 국회의장상을 받았습니다. 행사를 주관한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회의 공동명예이사장을 맡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과학기술 분야의 미래를 위한 연구 예산을 제대로 확보하겠다고 밝혔고 신동근 보건복지위원장은 축사에서 R&D 예산 삭감의 충격이 크다며 복구에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열린 토론회에선 신진 연구자들의 인건비 문제가 논의됐고 출연원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역할 구분이 보다 명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11월 21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원희룡 대 이재명입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항마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이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 출마할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인천 계양 선거구는 과거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무려 5번이나 국회 입성에 성공한 민주당의 전통 강세 지역으로 꼽힙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으로선 험지 중에 험지인데요. 여당 내에서도 이를 두고 목소리가 갈리고 있습니다. 원희룡 장관이 이재명 대표를 잡으러 개항이 간다. 이 얘기는 이제 카더라식 주장인 것 같은데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크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원희룡 장관처럼 중량감 있고 인지도 있는 인사가 선뜻 나서겠다고 하면 당 입장에서는 너무 고마운 일이죠. 계양이라는 지역이 김포공항과의 연계 문제든 교통 관련된 이슈가 상당히 많은 지역입니다. 교통이나 부동산 문제 관련된 전문 역량을 갖춘 국토부 장관 출신의 출마를 또 반길 수도 있고요. 최근 원 장관은 총선과 관련해 주변 측근들에게 필요한 역할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지난 대선에서 대장동 일타 강사로 활약하면서 이 대표의 저격수 역할을 톡톡히 해낸 바가 있고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국면에서도 민주당 간판 걸고 한판 붙자면서 이 대표를 향해 1대1 토론을 제안하기도 했었죠.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 잡지 않아요. 본인이 판단해서 뭐 이재명 대표와 개항해서 한번 붙어서 본인의 가치를 세우고 대통령 후보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환영입니다. 원 장관이 솔선수범의 험지 출마를 강행한다면 중진, 친윤, 용태론의 압력을 가할 수 있을 거란 분석이 나오는데요. 원 장관의 출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후임 국토부 장관으로 심교원 국토연구원장이 우선순위로 검토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도 및 온건 이미지의 원 장관과 민주당 강경파의 지지를 받는 이 대표. 현 시점에선 과연 미니 대선급 맞대결이 성사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이상민 영입입니다. 국민의힘 합류 가능성을 시사한 민주당 비명계 이상민 의원이 오늘 국민의힘 혁신위와 만나면서 영입 여부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대전 카이스트 본관에서 한국 정치의 문제점과 개혁 방안을 주제로 이상민 의원 초청 강연을 진행한 건데요. 이 의원이 탈당 의사를 지속해서 밝혀온 만큼 오늘 만남 이후 이상민 의원의 행보에 더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분에 대해서는 삼고초려에서도 모셔야 될 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김기현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당이다, 개딸당이다 할 정도의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 당내에서 파열음 내고 싸우느니 제 새로운 선택을 찾아서 가는 것이 서로 간에 좋을 것 같다. 평소에 생각한 그런 유쾌한 결별을 해야 마땅하지 않나. 그래서 12월 초까지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이처럼 12월 초까지 기한을 정해놓은 이상민 의원의 속내는 여전히 복잡해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민주당 내부의 반응은 어떨까요? 당내 어느 누구도 이상민 의원님을 밀어내는 것 같지 않은데 왜 자꾸 본인을 밀어낸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만약에 당대표였다면 바로 전화하든지 이상민 의원 지역구 찾아갑니다. 무슨 소리냐. 당신이 지금까지 민주당에 대해서 쓴소리하고 소신발언한 게 국민의힘 가려고 한 거냐. 우리 당에 남아라. 우리 당을 위해서 나 좀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하면 이상민 의원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내년 총선 인재 영입과 관련해서 슈퍼 빅텐트를 치겠다라고 밝힌 가운데 이상민 의원을 비롯한 인사들의 영입 그리고 다양한 세력들과의 초당적 협력을 이뤄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랑이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 기간 쌍특검법 처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모레 23일 본회의 때 쌍특검법 상정과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와 동시에 강경파를 중심으로 거론되고 있는 윤 대통령 탄핵 관련 이슈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전화로 연결을 해서 관련 사항을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재수입니다. 네, 오랜만에 인사드리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예. 그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 이른바 쌍특검 법안 처리를 민주당이 예고를 했고
또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를 하겠다 이렇게 권을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윤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이 되면서 또다시 이제 전국이 대치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그 민주당의 대여 강봉 향후 계획을 들어볼까요? 예, 일단은 그 대통령 탄핵은 당에서 전혀 논의된 바가 없습니다. 네. 이 부분은 제가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대통령 탄핵은 당내에서 전혀 논의된 바가 없다. 이것이 네. 당의 공식적인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50억 클럽 특검하고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같은 경우는 지금 검찰이 도대체 몇 년 동안 수사를 하는지 넉장 수사뿐만 아니고 부실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의 상당한 동의가 있습니다. 여러 이제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는 상당한 국민적 동의가 있는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사건은 반드시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정치권의 눈치를 보지 않는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는 그런 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국민적 동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하겠다라는 것이 민주당의 공식 입장입니다. 네. 네, 그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오늘 대전에서 이상민 의원을 만났습니다. 예, 국민의힘 입당설까지 돌고 있는데 이낙연 전 대표도 결단할 때라면서 입장 표명을 촉구를 했습니다. 당내에선 이런 움직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향후 총선에서 당내에게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일단 당에서는 이상민 의원 탈당 문제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서 당에 어떤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거나 또는 의원들끼리 또는 당 지도부에서 무슨 의견을 제시하거나 이런 거는 전혀 없고요. 네. 이상민 의원께서 그동안 이제 일관되게 이런 주장을 해왔던 분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당내 어떤 함께하는 의원들이나 또는 세력으로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고 이미 민주당에서 5선 국회의원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이러실까라는 이제 좀 의아해하는 의원들이 지금 현재 많은 상황이고요. 이 탈당에 대해서 당내에 어떤 파장이 있다거나 그런 분위기는 전혀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한동훈 장관에 이어서 원희룡 장관도 인천 계양을 출마설이 나왔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이제 대항마로 맞서겠다는 건데, 그 원희룡 장관이 실제 인천 계양을에 출마할 가능성, 그리고 만약에 출마한다면 이재명 대표와의 승부 좀 어떻게 이재명 대표가 이제 그쪽으로 이제 지금 출마한다 이렇게 정해진 건 아닙니다만 가상을 해본다면 좀 어떻게 예측을 해볼 수 있을까요? 예, 이제 총선 대진표가 짜져봐야 이제 알겠지만, 네. 최근에 이제 한동훈 장관의 출마, 원희룡 장관의 출마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이제 나오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스타 장관들, 대중적 인기가 있는 장관들이 국민의힘에 힘을 보태야 되는 거 아니냐, 아마 이런 이제 취지인 것 같은데, 근데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한동훈 장관이든 원희룡 장관이든 이분들이 지난 2년 가까이 법무부 장관, 국토부 장관을 하면서 우리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어떤 정책적 성과를 냈는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예를 들면 한동훈 장관은 국회에만 오시면 싸움만 했지 않습니까? 말싸움만 하셨던 분이죠. 원희룡 장관 어떻습니까? 양평고속도로와 같은 대형 국책 사업을 장관 한마디로, 대한민국은 이게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장관 한마디로 대형 국책 사업을 취소를 시켜버렸지 않습니까? 과연 이러한 모습들을 지난 2년간 보여왔는데 이분들이 총선에 출마한다고 또는 누구를 잡겠다고 어느 지역구를 나간다 한들 저는 국민들로부터 표를 얻기는 어려운 분들이다. 국민의힘이 상당히 좀 급한 모양이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분들이 어떤 총선에 국민의힘에 도움을 주는 것은 국민의힘의 희망사항일 뿐이지 우리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네, 그 의원님께서 정개특위 간사로 또 활약을 하셨으니까 마지막으로 선거제 관련 하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여야의 선거제 개편안 논의가 답보를 거듭하고 있는데요. 총선 예비 후보자 등록 신청일인 다음 달 12일까지 이제 3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제1당이고 현행 선거제도를 주도한 민주당의 현재 입장이 중요해 보이는데 지금 어떤 상황인지 향후 선거제 여야 합의 어떻게 내다보고 계신지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큰일 났습니다. 당장 12월 12일 날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예비 후보자 등록인데 이게 예비 후보 등록을 해야 될 사람도 자기네 선거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그리고 투표를 해야 될 유권자들의 입장에서도 이게 모든 것이 다 유동적이기 때문에 저는 유권자들의 어떤 선택지를 상당히 축소시키는 것이고 선거의 예측 가능성을 상당히 불투명하게 만들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 자칫 잘못하면은 선거제도가 늦게 되는 바람에 민주주의가 좀 위협받을 수 있다라는 개인적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정개특위에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데 선거제도가 확정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민주당은 제가 이제 정개특위 간사를 하면서 몇 가지 원칙을 정해놨는데 일단은 이번 선거제도는 비례성을 높이고 또 대표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선거제도가 개편이 돼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이제 원칙을 가지고 있고요. 더더구나 지방 소멸 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이 선거제도가 지방 소멸에 대응할 수 있는 선거제도로 개편돼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의 대전제 원칙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정개특위에서 여야 사이에 협의가 되고 있는데 이미 논의될 만큼 충분히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개특위보다 한 단계 높은 책임성을 가지고 있는 단위에서 발빠르게 좀 선거제도 협상이 진행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차원에서 조만간에 아마 정개특위를 넘어서서 여야 사이에 사무총장 사이에 아마 그 협상 테이블에 선거제도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책임성을 강화해가지고 예측 가능성을 좀 더 높이는 쪽으로 선거제도 협상이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전재수 민주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좀 큰 틀에다가 이제 개별적인 시의 통합을 이제 담아내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를 들면 부산, 경남이 유력하게 지금 통합을 좀 논의하기 시작했거든요. 최근에 서울을 늘려나가겠다는 아주 상당무계한 표풀림팀적인 주장이 우리 국민들의 걱정거리를 늘리고 있습니다. 대규모 유통업체의 부당한 행위로부터 납품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하신 분이 오늘 나와 계신데요. 얼마 전엔 UCT 프로젝트 특유의 부위원장에 선임이 됐고 그 어느 때보다 바쁜 나날을 보내고 계신 분입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을 모시고 현안과 법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6일에 UCT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에 이제 선임이 되셨는데요. 국민의힘 입장은 김포 외에도 구리, 하남 등 이제 서울로 편입하는 특별법을 이제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부산, 경남을 통합하는 그런 논의도 현재 이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그 초대형 프로젝트인데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목적 그리고 이제 현재 구체적으로 이 진행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먼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그동안에 우리 대한민국에는 도시 발전이 급속하게 진전돼 왔었죠.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주요 대도시를 중심으로 또 도시에 많은 또 변화도 왔었고요. 네. 특히 우리 수도권은 이제 서울을 이제 정점으로 해서 인천시, 경기도가 같이 유기적인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많은 도시의 변화가 왔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서울시가 그동안에 이제 도시가 커지면서 주변 지역을 좀 확장해 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의 경기도와 서울시, 인천시의 행정구역의 경계를 이루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또 새로운 그 도시의 여러 가지 이제 통신 교통의 이제 발달, 또 생활권의 여러 가지 변화가 이제는 또 기존의 행정구역 체계로는 좀 뭔가 한계가 있다. 뭔가 도시의 서로 유기적인 그 발전, 또 서로 기능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서는 뭔가 새로운 이제 구역 개편의 필요성도 있다. 그래서 그 단적으로 이번에 김포시에서 주민들이 이렇게 서울시에 편입하는 것을 선호하는 그 여론이 이제 높아졌다는 거. 거기서 이제 촉발이 됐죠. 그렇지만 이제 그것이 단순히 김포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수도권 서울을 주변으로 둘러싸이는 다른 도시와의 또 서로 원활한 또 주민들의 삶의 질을 좀 개선한다든가 또는 또 수도권 지역의 또 경쟁력을 강화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이제 이렇게 논의가 좀 더 본격화되고 있고요. 또 이것이 이제 우리 수도권만의 문제가 아니라 부산, 경남이 이제 구체적 논의가 되고 있지만 예를 들면 또 광주, 또 전남권도 또 이제 도시의 어떤 또 유기적인 또 통합을 통한 그 발전, 또 도시민들의 또 삶의 질의 향상, 또 각 지역의 경쟁력 강화 이런 측면에서 지금 이제 단순히 수도권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저 이슈가 되고 있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많은 또 요구도 있고 또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이제 현재 김포에 관한 그 법은 이미 16일 날 이제 발의가 됐지만 이제 이거는 이제 시작이고요. 이제 다양한 논의를 통해서 뭔가 이제 시대 변화를 담는 이제 또 행정구역 개편 또는 이제 한번 도시구조의 재편이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계속 이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네. 네, 이제 예산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민주당이 그 내년도 예산 심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원자력 발전 예산 1,800억 원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대신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와 또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 예산을 대폭 밀리게 됐는데요. 여당은 이에 반대해서 회의에 불참을 했고 민주당은 단독 처리를 했습니다. 자,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은 무엇이고 해결 방안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말 좀 안타깝습니다. 이게 21대 국회가 이제는 얼마 안 남았는데 그야말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정말 그동안 국민적으로 이렇게 공감 가지 않는 여러 가지 소위 악법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과시켜서 지금 또 국회를 긴장시키고 있는데 또 예산 또 처리 과정에서도 이미 벌써 우리 탈원전의 문제 또 에너지 정책이라는 것은 국가의 국민 민생과 직결되고 또 산업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굉장히 중요한 정책입니다. 그런데 그 탈원전 정책과 또 신재생 에너지 중심의 그런 정책 전환이 에너지 정책 전환이 지난 문재인 정부 5년간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 결과 뭐 우리 에너지 그 산업에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고 특히 우리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원전 산업 분야에 급속한 이런 이렇게 후퇴 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이제 그 인력의 또 여러 가지 유출 감소 이런 심각한 이제 위기 상황을 맞았는데 그것이 결국은 최근에 우리 에너지 문제로 이어지고 그래서 이제 뭔가 이제 윤석열 정부의 탄생 배경에도 윤석열 정부 지난 정부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탈원전 신재생 에너지를 또 중심의 그 정책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애로가 많다는 거를 알고서 그것이 결국 이제 이번 정권 교체에도 하나의 영향을 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윤석열 정부는 이제 제대로 된 현실적으로 가장 우리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있는 이제 원전 체계 생태계를 다시 한번 복원을 하고 또 우리의 경쟁력을 좀 더 안전성도 높이고 또 성능도 높인 원전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번에 예산을 반영을 했는데 그것들이 지금 소위 절대 다수의 어떤 소위 이 폭거에 의해서 사실은 그게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그리고 오히려 이미 이제 상당히 한계가 있다는 것으로 판명된 신재생 에너지 중심의 예산이 대폭 반영됐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사실 이게 정권이 교체가 됐지만 이게 우리 국회 내에서 수적 열세 속에서 우리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정부 예산안이 이렇게 왜곡되고 뒤집히는 이런 참 굉장히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예결위 소위위원이지만
그래서 예결위에서 이미 각 상임위에서 이제 좀 왜곡된 그 예산안에 대해서는 다시 이제 여야가 다시 잘 또 머리를 맞대고 서로 정말 이런 어떤 그 정쟁 이런 관점을 벗어나서 이제 국가의 미래와 또 국민의 민생을 회복한다는 그런 관점에서 다시 이거를 잘 또 협의해서 다듬어야죠. 그래서 이제 전액삭감 부분이 왜곡된 건 또 협의에- 바로 잡고 전액삭감 부분이 협의에 그 여지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 그럼요. 예결위라는 과정이 바로 상임위에서 결정된 부분에 잘못된 거는 또 바로 잡고 그래서 또 정부와 국회 여야가 서로 마지막 협상을 통해서 이제 최종 이제 내년도 예산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의원님이 최근에 발의하신 대표 법안을 좀 중점적으로 좀 살펴볼 텐데요. 지난달에 납품업자에게 판촉 비용을 떠넘기는 걸 예방하고 또 영세 납품업자를 보호하는 대규모 유통업법 개정안을 이제 대표 발의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좀 어떤 내용이고 또 법안을 발의하게 된 계기도 들어볼까요? 예, 최근에 참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참 어렵습니다. 예, 특히 이제 이렇게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기조 속에서 이제 수요도 줄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기업들이 생산한 게 또 이렇게 재고도 많이 누적되고, 또 고물가 속에서 또 서민들의 이런 또 이렇게 부담도 이제 커져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꽉 막힌 이런 경제 속에서도 뭔가 새로운 활로를 이제 찾는 방법 중에 하나가 좀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서 뭔가 꽉 막힌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한번 도매보자. 그러면 의미에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이 유통업 하는 분들이 이제 판촉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이제 판촉 행사비를 납품업체에게 과도하게 부담시키는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해서 사실은 그 납품업체가 50% 이상 부담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규제가 있었습니다. 그 규제를 이번에 좀 과감하게 풀어서 서로가 합의해서 자발적으로 그리고 차별적으로 납품업체가 스스로 품목을 정하고 또 할인 그런 그 범위와 규모를 스스로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서로 이제 유통업자와 같이 합의하에 그 50% 그 제한을 벗어나서도 본인 부담으로 판촉 행사를 같이 참여해서 결국은 이제 그동안의 재고도 소진하고 또 이렇게 또 뭔가 서로 유통의 활력을 가져옴으로 해서 소비자들의 또 이익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이번에 이 법을 개정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해서 예를 들면 과징금 상한을 5억에서 10억으로 올려서 정말 잘못된 이런 그 부당 행위나 또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또 좀 추가로 좀 징벌적 또 이렇게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게 3배로 그런 근거 규정도 만들고 또 이렇게 과징금 상한도 올려서 불공정 행위를 막는 안전장치를 전제로 해서 이번에 이제 그 규제를 푸는 안을 이번에 한번 법안으로 발의해봤습니다. 이 내용이 그 백화점이나 마트에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사례잖아요. 그럼요. 이걸 좀 더 들어가 보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와 함께 그 판촉 행사를 할 경우에 유통업자가 판촉 비용의 50% 이상을 부담하게 되는 기존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행사가 좀 활성화가 되면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규제를 풀면은 현실에 맞지 않게 과도하게 납품업체에게 유통업자가 이제 부담을 일방적으로 불공정하게 부담을 전가하는 경우가 이제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번에 과징금 상한을 이렇게 대폭 2배로 늘리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 불법 행위 또는 이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3배의 이런 징벌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는 그런 근거 규정도 마련한 겁니다. 만약에 판촉 비용이 뭐 1,000원이다 하면 유통업자가 이제 납품업자에게 500원 이상의 부담을 떠넘기는 걸 이제 앞으로 이제 방지하겠다. 더 이제 그 규제를 50% 이상을 유통업자가 하던 것을 그 이하로 완화해서 소위 이제 자발적으로 납품업체가 내가 더 50% 이상을 부담하겠다. 심지어 100%를 내가 부담하겠다. 대신 내가 재고 소진하고 또 이번에 좀 활로를 좀 트기 위해서 이번에 내가 주도적으로 이 판촉 행사를 할 테니 같이 이렇게 유통업체가 같이 협조해달라. 이렇게 합의가 되고 또 자발적으로 하게 될 경우에는 그 규제를 좀 푼다는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패러다임을 좀 바꾸는 그렇죠. 그런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소비자도 이익이고. 하지만
이제 한간에서의 이제 그 여러 그 동안의 기존 관료를 봤을 때는 유통업자가 이제 예. 판촉 행사를 이제 임의로 이제 벌였고 예. 거기에 대해서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전가할 경우 그렇죠. 사실 뭐 좀 갑을 관계로 이제 이루어지는 맞습니다.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 납품업자가 이제 좀 거절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 실제 현장에서 많이 벌어졌는데 예. 이런 그 갈등 현상을 좀 최소한으로 줄이고 그런 이제 논쟁을 줄이기 위해서 좀 추가로 좀 어떤 보완책이 좀 있을까요? 예, 그런데 이제 현실을 보면은 그게 이제 그 규제가 최근같이 이렇게 이제 이 굉장히 경제가 위축이 되고 그러니까 아예 판촉 행사 자체가 그냥 네. 대규모로 이제 취소가 되고 위축이 돼서 네. 결과적으로는 이제 납품업체의 어떤 그 시장이 그 이제 줄어드는 다시 말해서 재고 소진되고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새로운 판매를 촉진하는 그런 길이 막혀진다는 겁니다. 네. 예, 왜냐하면 이제 또 이 유통업체들은 그런 제한 때문에 결국은 하려다 보면은 납품업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싶어도 본인이 별로 이렇게 남는 게 없는데 안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납품업체는 다양한 이제 이런 그 제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판촉 행사를 할 수 있는 제품이 충분히 재고로 쌓여 있을 때는 빨리 그거를 소진을 어떤 식으로든 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또 장이 열리기 때문에 보다 싸게 좋은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고 소비자 이익이 증가하고 또 이런 제조업체라든가 또 납품업체들 입장에서는 또 이렇게 새로운 이제 활력 또 판매 이런 그 네. 창고를 이제 이렇게 많이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네, 네. 의원님 생애를 쭉 돌아보면은 그 이천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인 예. 것 같은데 고향이시고요. 또 학창 시절 보내셨고 국토부를 거쳐서 또 행정고시 예. 합격 후에 국토부를 거쳐서 다시 이천으로 오셨잖아요. 예. 또 이천에서 20대, 21대 국회의원 지내셨는데 이천에 대한 좀 마음이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관련한 얘기 좀 들어보도록 하고요. 5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 대한 계획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저는 이천에서 이제 대대로 내려온 집안 후손이고요. 또 이천에서 낳고 저는 또 단순히 그냥 이렇게 살아온 정도가 아니라 제가 또 이천에서 가장 오지 마을에서 제가 어릴 때 중학교 1학년 초에 아버님을 여의고 어머님 모시고 어쩌면 소년 가장 농군이랄까요? 그래서 동생들 데리고 농사를 4년을 제가 꼬박 진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를 도회지로 못 나오고 읍내로도 못 갔죠. 그래서 시골에 이제 명급에 있는 상가, 보통과 한 반씩 있는 종합고등학교에 네. 제가 보통과를 다닌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까지. 그래서 제가 4년간을 농사를 이렇게 직접 영농 계획을 짜고 어머니랑 같이 실제 그렇게 농사를 그 당시 기계가 없어서 손으로 다 이렇게 농사를 졌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심고 가꾸고 베고 말리고 수확하는 그거 4년을 하면서 많은 걸 배웠고 또 고향에 대한 또 애정 그 사계절에 이런 특히 농사를 하면서 느끼는 고향의 그런 애정은 뭐 남다르죠. 예. 그러다가 제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서울로 이제 결국은 학업 때문에 전학을 오게 됐는데 그래서 제가 다시 이제 공직 생활을 국토부에서 25년 하다가 이제 또 지역에서는 또 누구보다도 고향에 대한 애양심이 강하고 또 지역 사정을 잘하는 저에게 한번 좀 지역의 선출직 한번 맡아보는 게 어떻겠냐 그런 권유를 받고 네. 제가 이제 지난 20대에 이제 뛰어들었는데 네. 정말 우리 시민들께서 많이 또 저를 또 아껴주시고 또 반겨주셔서 제가 이제 20대 그리고 또 25년 만에 처음으로 재선 국회의원으로 지금 이제 의정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년에는 제가 3선에 도전하게 되는데요. 네. 이게 이천시에서는 최초입니다. 그래서 좀 우리 이천 지역에서는 그동안에 이제 다선 의원이 이제 없어서 많이 이제 아쉬워하셨는데 이제 제가 한번 우리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해서 우리 이천 지역을 누구보다 잘 알고 또 이천시를 얽어매고 있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우리 대한민국의 정책이 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수도권의 그 역차별 문제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규제 개혁이라든가 또는 기반 시설 이런 적절한 이제 유치를 이제 제가 3선 의원이 된다면 그걸 많이 또 적절히 해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지역에서도 많이 또 기대해 주시고 계시고 저도 그러한 점에서 또 준비를 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천 하면은 쌀,
뭐 또 도자기 그리고 이제 힘 있는 장사들이 뭐 씨름계에서도 많이 나왔잖아요. 그때 하시네요. 의원님 뵐 때마다 예. 좀 기골이 장대하시고 그래 에너지가 좀 많이 느껴진다는 그 생각이 듭니다. 국회 라이브 6 이제 파워 인터뷰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지금까지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뉴시티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과 또 납품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 국회 라이브 6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